어머, 웬 신내야? 호환 팀장, 이 구질구질한 영감탱이 하나 처리 못하고 뭐해? 내 호텔에 품격 떨어지게. 영수가, 나 내 남편 필수야. 손가락 잘려가며 너 뒷바라지 하는데 30년이 안 보이니? 서러운 손 치워. 당신 같은 노가다 놈이랑 한 게 내 인생의 최대의 오점이야. 난 이제 회장 사모님이라고. 평생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흐이처럼 입고 살았던 박필수. 여왕처럼 모셨던 아내는 이제 그를 벌레처럼 짓밟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본인이 발로 찬 그 고물 영감이 사실은 이 호텔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유일한 설계자였다는 사실을요. 굳은 살 박힌 빈손의 처절한 대반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로 벌써 68살이 된 박필수라고 합니다. 비가 오려는지 아침부터 무릎이며 허리가 쑤시는 게 영락없는 노인이 다 됐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누구에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부끄럽고도 시린 제 인생의 한 페이지입니다. 자, 제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제 손바닥 좀 보세요. 굳은 살이 박혀서 이제는 감각도 무뎌졌어요. 저는 평생을 개미처럼 살았습니다. 1970년대 말 남들 다 가는 대학 문턱은 구경도 못하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기술을 배웠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제 제복이었고 색가루 냄새가 제 향수였습니다. 영숙이, 제 전처 말입니다. 그녀를 만난 건 27 되던 해였어요. 동매로 만난 영숙이는 참 곱고 조용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기술자 놈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시키는 게 미안해. 저는 결심했죠. 내 처자식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에 나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가족뿐이었어요. 영수가 오늘 작업까지 하면 이번 달 보너스가 좀 나오겠다. 그걸로 애들 전집도 사주고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도 좀 끊어갈게.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밥 한 덩이 물에 말아먹고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남들 다 쉬는 일요일요? 저한테는 그게 뭔지 모르는 단어였어요. 특근 수당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자원했으니까요. 겨울엔 손등이 다 터져 피가 나도 그리스 발라가며 기계를 돌렸고 여름에 찜통 같은 공장에서 탈진에 쓰러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보게 박씨, 그러다 사람 잡겠어. 적당히 해, 적당히.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서워? 마누라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누라 고생시키는 내가 무서워서 그러네. 우리 영식이는 이런 데서 일하는 거 모르거든. 그저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여야지.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덕분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장만했고 아들, 딸 둘 다 대학 공부시켜 시집 장가 다 보냈습니다. 제 등은 굽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지만 퇴근길에 아파트 불빛을 보면 참 뿌듯했어요. 저 불빛 아래 내 가족이 편히 쉬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영숙이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사실 돈 관리도 다 영숙이한테 맡겼습니다. 저는 그저 한 달에 용돈 10만 원만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담배도 끊고 친구들과 술 한잔 하는 것도 아까워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 이번 달에도 고생 많았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맛있는 것도 좀 사 먹어. 나는 괜찮으니까. 애들 학원비에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와요? 옆집 김씨네는 이번에 차 바꿨다던데
에휴.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숙이의 그 차가운 눈빛이, 그 짧은 한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 아내를 더 호강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퇴직하던 날 공장문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 영숙이랑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남은 인생 편하게 보내야지. 하지만 제 예상은 무참히 빗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내 성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거실 바닥과 낯선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영수가 어딨어? 적막한 집안에는 제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옷장 속 아내의 옷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분냄새조차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 30년 인생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 같은 기분, 여러분 아실까요? 이게 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보답이 고작 이 차가운 종이 한 장이라니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떠나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훗날 제가 어떤 모습으로 그녀와 재회하게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멈춰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한 술 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영숙이가 남긴 그 이혼 서류는 마치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전화를 수백 통 걸어봐도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목소리만 돌아왔어요. 자식놈들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녀석들 반응이 더 과간이더군요. 아버지,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러셨겠어요? 평생 공장 일만 하느라 집안일을 하나도 모르시고 엄마 말동무 한번 제대로 해준 적 있으세요? 엄마 이제라도 자기 인생 사겠다는데 그냥 놔주세요. 아빠, 요즘 세상에 황혼 이혼이 흠도 아니에요. 엄마가 그동안 아빠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살자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위해 그 고생을 했는데 자식놈들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다니요. 며칠 뒤 영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는 짧은 문자였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마음을 돌릴까 싶어 세수도 깨끗이 하고 제일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나갔습니다. 영숙아, 내가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나 퇴직금도 꽤 나왔잖아. 그걸로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자. 응? 제발 돌아와줘. 필수 씨, 착각하지 마요. 그 퇴직금? 그거 이미 재산 분할로 내목 챙겨놨으니까 걱정 말고. 나 당신이랑 30년 살면서 숨이 막혀 죽는 줄 알았어. 당신 몸에서 항상 기름 냄새, 색깔은 냄새만 났지? 내 친구들은 남편이랑 골프 치러 다니고 와인 마시는데 나는 당신이 사온 검은 봉다리 속 소고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이 좋아할 줄 알고 고생 안 시키려고. 그게 고생이야. 나한테는 당신의 그 헌신이 족쇄였다고. 당신은 이제 나한테 유통기한 지난 우유 같은 존재야. 냄새나고 보기 싫고 버려야 할 물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도장 찍어. 영수가 어떻게 사람이 30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사람이 그러니까 사는 거야. 당신처럼 미련하게 사는 게 바보인 거지.
아, 그리고 애들한테는 이미 얘기 다 끝났으니까 괜히 애들 괴롭히지 마. 당신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으니까 애들도 내 편이야.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읽어온 가정이라는 성벽이 아내라는 기둥과 자식이라는 지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결국 도장을 찍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떼어주고 제가 살던 아파트도 처분해서 영숙이에게 넘겼죠.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이사했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지. 마누라 마음 하나 몰라준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영수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지울 수 있니? 원룸 방 안은 한낮에도 어두컴컴했습니다. 가구라곤 낡은 텔레비전 한 대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죠. 공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얻은 골병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삭신이 쑤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아내의 그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복에 필수야, 기운 내게. 세상 여자, 영숙이 하나뿐인가? 자네가 그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정말 너무하네, 그 사람. 만수야,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내 손에 박힌 이 굳은 살이 훈장인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흉측한 상처였다니. 나 정말 인생 헛살았나 보다. 그렇게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페인처럼 보냈습니다. 영식이는 어디서 뭘 하는지, 자식들은 엄마랑 연락하며 잘 지내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죠. 가끔 아들이나 딸에게 전화를 걸어도 바빠요. 다음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그 믿기지 않는 사건이 일어난 것 말이죠. 저를 폐인 생활에서 끄집어내겠다며 만수가 저를 억지로 끌고 나갔던 그날.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수 녀석이 제 손을 잡아 끌더군요. 필수야, 죽기 전에 이런데 구경이라도 한번 해봐야지 않겠나? 오늘 내 조카 녀석이 여기서 결혼식을 한다네? 라면서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무릎 나온 바지를 입은 제 모습이 그 화려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죄스러울 정도로 번쩍거리는 곳이었죠. 야, 만수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이런 데 와도 되는 거냐?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 그냥 나가자, 응? 어허, 이 사람이 자네가 죄지었나? 당당하게 걸어. 자네 평생 일해서 이 호텔 벽돌 몇 장 값은 보탰을 거 아니야? 로비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수만 개의 수정이 박힌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비싼 꽃향기가 가득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로비 중앙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유독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밤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목에는 눈이 멀 것 같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 여자. 수행 비서인 듯한 젊은 사람들이 양옆에서 쩔쩔매며 그녀의 뒤를 따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이 아니야? 그건 분명 영숙이었습니다. 저와 이혼할 때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세상 모든 우아함을 다 가진 것 같은 고귀한 사모님의 모습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영숙아, 임영숙,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노인장, 누구신데 이러십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마세요. 어머, 이게 누구야? 박필수 씨 아니세요? 여기서 다 보네. 너 옷차림이 이게 뭐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누구고? 너 이혼하고 어디서 이렇게... 필수 씨, 여긴 여전히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못 되는데. 아, 만수 씨도 같이 오셨네? 구경 잘 하고 가요. 여기 우리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이거든요. 남편? 호텔 소유주가 내 남편이라고? 그래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좋은 인연 만났어요. 당신처럼 기름때 묻은 손으로 푼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에서 알아주는 분이죠. 이제야 내 급에 맞는 인생을 찾은 기분이라니까. 너 혹시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랑... 그래서 나를 버린 거야? 우리가 함께한 30년이 고작 이 화려함 때문에? 30년? 그건 나한테 지옥이었어. 당신이 사온 그 싸구려 소고기 냄새, 기름 섞인 땀 냄새.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나. 지금 봐요. 당신 그 낡은 신발이랑 이 대리석 바닥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비참해지기 싫으면 얼른 나가요. 우리 호텔 품격 떨어지니까. 그녀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비서들과 함께 우아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로비에 서 있던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제 낡은 구두에 꽂히는 것 같았죠. 만수 녀석은 옆에서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저는 그 화려한 조명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벌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영수가, 내가 어떻게 나한테... 영숙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우리 호텔 품격, 평생을 바쳐 그녀를 왕비처럼 모시고 싶어 했던 제 인생이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눈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그 눈부신 대리석 바닥이 마치 얼음판처럼 차갑게 제 발바닥을 얼려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가 남기고 간 독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러서 숨을 쉴 수가 없더군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장을 잘 차려입은 젊은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저런 노인이 왜 여기서 행패야? 라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필수야, 정신 차려. 이복의 박필수.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더 비참해져. 어서. 만수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냐? 나보고 냄새 난다고? 우리 호텔 품격 떨어진다고? 정말 영숙이가 한 말 맞나? 만수는 대답 대신 제 어깨를 감싸고 서둘러 호텔 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회전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오니 아까보다 훨씬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는 저희는 순식간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죠. 5성급 호텔의 금빛 로고가 박힌 캐노피 아래서 호텔 도어맨이 저를 밀쳐내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수수께끼 차량 들어오니까 저쪽 길가로 가세요. 옷에서 물 떨어지잖아요. 참나. 물 떨어지니까 저리로 가라고? 이복의 총각, 나도 한때는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이야.
내 마누라가, 아니, 저 안이 안주인이 됐네. 필수야, 그만해. 저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아? 미친 노인네 취급이나 받지. 가자. 제발 좀 가자. 만수의 손에 이끌려 빗속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진흙탕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0년 넘게 기계를 만지며 세운 제 자존심이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굽어진 제 허리가 단 한순간에 짓밟혀 진흙 속에 처박힌 기분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바람을 피웠니? 도박을 했니? 그저 너랑 애들 배불리 먹이려고 손톱 밑에 기름때 박혀가며 산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구역질 나는 일이었니?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젖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살 감기가 지독하게 찾아왔죠. 온몸이 불덩이 같은데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더군요. 아들아, 아빠가 좀 많이 아프다. 약 좀 사다 줄 수 있겠니? 아빠, 저 지금 업체 사람들이랑 회식 중이에요. 그리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호텔 가서 소란 피우셨다면서요?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진짜. 약은 편의점 가서 사드세요. 끊을게요. 자식놈의 목소리가 얼음 송곳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영숙이가 이미 애들 머릿속에 저를 미친 늙은이로 만들어 놓은 모양이더군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뎠나 싶어 천장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하늘도 무심하시지. 평생을 바친 내 인생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져도 되는 거냐고. 텅 빈 원룸에는 제 절규만 되돌아왔습니다. 약기운도 없이 알아누운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은 퀭하고 머리는 흥크러진 정말 영숙이 말대로 유통기한 지난 우유 같은 노파가 서 있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바닥을 치니 그제야 도끼가 올라오더군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억울하게 눈을 감으면 저층에서도 영숙이의 그 비웃음이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 임영숙, 내가 나를 냄새나는 쓰레기 취급했지? 내 30년을 지옥이라고 했지? 두고 봐라. 그 지옥이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바닥에 흩어진 소주병을 치우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퇴직할 때 공장 동료들이 선물해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평생 기술자로 살며 기록해둔 수많은 인맥과 노하우,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걸어볼 단 하나의 희망이 적혀 있었죠. 냉수마찰을 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퀭하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더군요. 영숙이가 무시했던 제 손바닥의 굳은 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역군으로 30년을 버텨온 제 인생의 훈장이었죠. 그래, 임영숙, 내가 말한 그 품격이란 거 돈으로 산 가짜지? 나는 내 몸으로 읽어낸 진짜를 보여주마. 내가 가진 그 화려한 성벽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지 똑똑히 지켜봐라. 저는 곧장 낡은 수첩을 뒤져 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공장장 시절 기술 하나만 보고 아들처럼 아끼며 가르쳤던
후배 진석이었습니다. 지금은 국내 굴지의 정밀기계 부품 기업의 대표가 되어 있는 친구죠. 아이고, 박 공장장님, 이게 대체 몇 년 만입니까? 제가 연락드려도 매번 산에 계신다 바쁘다 피하시더니 웬일이세요? 진석아, 나다, 나. 아직 내 손끝 감각 안 죽었다. 자네가 예전에 말했던 그 신규라인 컨설팅이랑 정밀 부품 검수 작업, 나 아직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다니요. 공장장님 같은 베테랑이 오신다면 제가 벗은 발로 마중 나가야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론만 빠삭하지 현장 노하우는 공장장님 발끝도 못 따라옵니다. 그날부터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다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2년 동안 술로 지새우며 굽었던 허리가 기계 소리를 들으니 꼿꼿하게 펴지더군요. 밤낮 없이 도면을 파고 후배들을 교육하며 제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5성급 호텔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호텔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무리한 확장과 부실한 경영으로 이미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였고 최근에는 대규모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군요. 진서가 이 호텔 자네 회사에서 인수검토 중이라고 했지? 내가 이 호텔 내부 구조며 설비 상태 누구보다 잘 안다. 내가 30년 가진 기계들이랑 똑같은 시스템이거든. 인수팀에 나도 합류시켜주게. 아니, 공장장님이 호텔 인수까지요? 뭐 저희야 든든하지만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히이십니까? 받을 빚이 좀 있어서 그래. 아주 비싼 이자까지 쳐서 받아야 할 빚. 저는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호텔 인수 전략팀에서 제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죠. 영숙이가 호텔 로비에서 비싼 와인을 마시며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저는 그 호텔 지하 보일러실부터 옥상 냉각탑까지 모든 문제점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진석의 회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그 호텔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저는 기술경영 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호텔의 전반적인 운영권을 쥐게 된 것이죠. 김영숙,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그 품격, 오늘 내가 직접 정제해주마. 기대해라. 내가 버린 그 유통기한 지난 우유가 얼마나 독한지. 저는 정장이 아닌 단정하게 다려진 남색 작업복 상의를 입었습니다. 가슴팍에는 제 이름, 박필수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제 손에는 호텔의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연 배우가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6개월 전 저를 벌레 보듯 밀쳐낸 그 화려한 회전문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도어맨이 저를 막아서지 못하더군요. 제 뒤로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들과 인수팀 직원들이 열을 지어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로비 중앙에 서자 저 멀리서 비명을 지르듯 달려오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박필수, 당신 여기 왜 있어?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또 나타나? 보안팀,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이분은 오늘부로 우리 호텔의 실질적 운영권을 지게 되신 기술경영 고문이자 대주주 측 대표이십니다. 뭐? 대주주? 고문?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평생 공장에서 기름칠이나 하던 노가다꾼이라고. 영수가 오랜만이네. 내가 말한 그 노가다꾼 손에 이 호텔 운명이 달렸다는 게 믿기지 않니? 내 남편, 아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 공공횡령의 부실 경영으로 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갔다며? 그건 오해라고 했어. 곧 풀려날 거야. 여긴 내 성이야. 내까지 게 감히. 성? 아니, 여긴 이제 내 일터야. 내가 평생 만져온 기계들처럼 고장난 부품은 갈아 끼워야지. 안 그래? 임영숙 씨, 당신이 이 호텔에서 누리던 그 모든 혜택, 법인카드, 의전 차량, 오늘 12시부로 전부 정지됐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도 호텔 자산으로 구매한 거면 벗어놓고 나가야 할 텐데. 안 돼.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꽂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이로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아들과 딸이었죠. 엄마가 호텔 사모님이라며 떵떵거리던 녀석들이 황급히 급변한 걸 눈치채고 제 발치로 달려와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던 거예요. 저 아빠 아들이잖아요. 저 이번에 승진해야 하는데 아버지 힘 좀 써주세요. 아빠, 저 명품 가방들 할부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엄마가 다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아빠가 우리 도와주실 거죠? 네? 아들아, 딸아, 너희 엄마가 그랬지? 나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고. 상한 우유는 먹으면 배탈나는 법이다. 너희가 말한 그 자기 인생 마음껏 즐겨봐라. 단, 내 돈 1원도 보태줄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라. 박필수, 너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복수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비겁하다고? 아니, 이건 내가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모은 기술과 신용이 만들어낸 결과야. 너처럼 남의 등을 쳐먹고 쌓아올린 가짜 품격이 아니라고. 여보게, 보안팀장. 이분들 호텔 품격 떨어지니까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다 드리게. 아, 예전에 나한테 했던 것처럼 비 오는 길가로 모시면 더 좋겠군. 영숙과 자식들은 보안 요원들의 손에 끌려 호텔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며 지나가고 그녀의 비명은 로비의 웅장한 음악 소리에 묻혀버렸죠. 저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한 장의 샹들리에를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에는 저를 비웃는 것 같던 저 불빛들이 이제는 제 굽은 등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등에 박힌 굳은 살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쫓겨난 영숙이와 자식들의 삶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사모님 소리는 일장춘몽이었죠. 영숙이가 믿었던 그 재력가 남편은 구속되면서 재산이 동결되고 그동안 영숙이가 제 퇴직금을 쏟아부어 사들였던 용품 가방이며 보석들도 딱지 압류가 붙었습니다. 이게 다 박필수, 그 인간 때문이야. 그 인간이 내 앞길을 막아서 이 꼴이 된 거라고.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 어디 갔어? 내 밍크 코트 돌려달란 말이야.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가 아빠 버리고 그 사기꾼 같은 놈한테 붙어서 우리 인생까지 망친 거 아니냐고. 나 이제 직장 동료들 얼굴 어떻게 봐? 호텔 사모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이제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고.
아빠한테 가서 빌자니까. 아빠 지금 호텔에서 엄청난 사람이 됐다며? 엄마가 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아빠 마음 약해서 받아줄지 모르잖아? 영숙은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니 사실은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견디지 못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로비가 아니라 제가 가끔 들르는 작은 공원 벤치였죠. 예전에 그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통에서나 볼 법한 초라한 차림이었습니다. 필수씨,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잠시 귀신에 씌었었나 봐.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좋아하는 소고기 뭇국 매일 끓여줄게. 영수가 유통기한 지난 우유는 아무리 끓여도 다시 신선해지지 않아. 내가 내 30년 인생을 냄새나는 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때 인연은 거기서 끝난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 돈 많잖아. 그 호텔에서 나오는 돈 조금만 떼어주면 우리 애들 앞길 막히지 않을 텐데. 그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별 가치가 없는 거야. 너희는 내 땀방울의 가치를 비웃었지? 그럼 이제 너희가 비웃던 그 밑바닥 삶을 온몸으로 살아봐. 그게 내가 말한 급에 맞는 인생 아니겠니? 자식들도 옆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돌덩이보다 단단했습니다. 부모를 돈줄로만 보고 아비의 헌신을 수치로 여겼던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바로 결핍이었습니다. 결국 영숙이는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자식들은 늘어난 빚을 갚느라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화려함만 쫓던 그들에게 내려진 가장 처절한 형벌은 바로 본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던 기름때 묻고 땀냄새 나는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들이 떠난 자리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통쾌할 줄만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이건 제가 내린 벌이 아니라 본인들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전철을 마주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시련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채찍이었나 봅니다. 이제 저는 그 호텔의 기술 고문직을 내려놓고 조그만한 기술 전수소를 차렸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처럼 평생 기름때 묻혀가며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들에게 서운한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평생 함께한 배우자가 내 노고를 몰라줘서 가슴이 시리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손에 박힌 이 딱딱한 굳은 살. 이건 우리가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남이 눈치 보며 요령 피우지 않고 오직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땀 흘린 훈장이지요. 세상은 참 요지경 같습니다. 돈만 번지르르 한 화려함에 눈이 멀어 정작 소중한 사람의 진심을 짓밟는 이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모래 위에 쌓은 성은 파도 한 번에 무너지지만 우리가 흘린 땀방울로 다져진 땅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영숙이와 아이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비싼 옷이나 가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대하는 당당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저를 유통기한 지난 우유라고 했던 그들은 지금도 누군가를 탓하며 살겠지만 저는 오늘 하루도 제 손으로 무언가를 고치고 만들어내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자, 이제 기운 내세요. 어깨 쫙 펴시고요. 누가 뭐래 해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탱해온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저녁엔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맛있는 찌개 하나 끓여서 따뜻한 밥 한 끼 꼭 챙겨 드세요. 인생이란 게 참 깁니다. 60, 70, 이제 시작이지요.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하늘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이 저 석양처럼 눈부시고 따뜻하기를 이 박필수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